그 쌍방불출석이죠. 쌍방불출석은 결국 소취하가 간주되는 거, 결국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쪽 당사자의 결석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진술간주하고 자백간주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통적인 요건은 뭐냐면 첫 번째 필요적 변론 기일이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이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적법한 기일 통지 한 다음에 결석해야 그게 진짜 결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결석이라는 거는 불출석뿐만이 아니라 출석하고 나서 무변론하는 경우, 변론을 안 하는 경우도 그것도 불출석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쌍방불출석에서 취하간주는 결국은 두 번 연속이 아니라 두 번을 쌍방 당사자, 양쪽 당사자가 결석을 한 다음에 기일 지정을 잡아달라고 기일 지정 신청을 안 하거나, 그 다음에 기일 지정 신청 해놓고서 잡아줬더니 또 안 나왔더라. 그러니까 세 번을 결석했더라. 그러면은 아예 소취한 걸로 봐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를. 그 다음에 일방불출석은 결국 진술간주하고 자백간주인데 그 틀거리는 외우세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결석하면은 그 준비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진술한 걸로 간주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준비서면을 제출을 안 하고 불출석했을 때 그때는 상대방이 제출한 거에 대해서 자백간주를 하는 거죠. 요 부분에 관련된 거는 앞에서도 조금씩 나왔었고요. 자, 개관은 그래요. 자, 기일의 혜태 보시면은요, 넷째 줄에 한쪽 당사자 결석의 경우에는 진술간주와 자백간주로, 양쪽 결석의 경우에는 소취와 간주로 대처를 한다. 이를 기일의 혜태의 효과라 그런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기일의 혜태라는 건요, 소송 진행 측면이거든요. 소송 진행 측면인데 그게 효과로서는 진술이나 자백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소송 자료의 측면으로 전화가 되는 거예요. 요걸 나중에 어디서 보시게 되면 통상공동소송에서 이제 소송 요건 다음에 소송 자료, 그 다음에 소송 진행 요 측면에서 어떻게 심판을 해나갈 것인가가 통공에서도 문제가 되고 필공에서도 문제가 되고 독당첨에서도 문제가 되고 예성공동소송에서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시작은 소송 진행의 측면으로 시작을 하지만 효과는 소송 자료의 측면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소송 자료를 통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견해 대립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요 기일에 태한 경우의 효과도 다른 당사자, 예를 들어서 주의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간에 결석이 있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미칠 것인가, 요 문제도 나중에 견해 대립이 있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계세요. 기일을 결석하는 건 진행의 문제란 말이죠. 진행의 문제인데 그게 자료의 문제로 전화가 된다는 거. 자, 당사자의 결석 그러고요. 첫째 줄에 기일의 태람은 동그라미 1,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아야 돼요. 박스 치시고요.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동그라미 2, 필요적 변론 기일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즉 적법한 기일 통지, 필요적 변론 기일,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게 세 가지 요건이고요. 밑에서는 이제 그걸 분설해 놓은 거예요. 양가로 1에서는요, 첫째 줄에 임의적 변론,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아까 필요적 변론 기일이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 변론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판결 선고 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에서는요, 첫째 줄 끝에 기일통지서, 이제 적법한 기일통지 문제인데요. 기일통지서에 송달불능, 송달무효 박스 치시고요. 그러면 기일혜태 아니다 그랬고요. 송달이 불능하거나 송달이 무효라면 변론기일 통지를 요건에 흠이 있는 공시송달 박스 치시면요. 그때도 해당 안 된다. 그때도 적법한 기일 통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시송달도요. 요걸 왜 나눠서 쓰느냐면 그 공시송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송달을 보시겠지만 좀 별개로 취급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즉 재판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별도로 취급해요. 다른 송달 같은 경우는 법원 사무관 등이 책임을 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는요, 결국 출석 무변론, 불출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설하는 거예요. 방가로 1에 당사자도 대리인도 모두 출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랬고요. 자, 점 1에요. 진술금지 재판, 퇴정명령, 임의 퇴정의 경우에도 불출석으로 된다 그랬어요. 주의하셔야죠. 진술금지 재판, 퇴정명령, 임의퇴정의 경우에도 불출석으로 된다. 이거 형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죠. 318조랑 330조 적용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자, 방가로 2의 첫 줄의 끝에 보시면요. 피고가 청구기각 판결만을 구하고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요. 요거 전에 보셨었죠? 청구기각 판결만을 구한 경우 사실상 진술을 안 한 경우에
단순히 기일 변경을 구한데 그친 경우에도 두 가지요. 그때 무변론이다 그랬어요. 변론했다고 할 수 없다. 그거를 청구기각 판결만 구한 경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당사자 결석, 소치와 간주 옆에다가 268조 적어 놓으시고요. 결국은 268조 문제예요. 그래서 왜 그게 268조에가 있냐면 266조에 소치화가 있고 267조에 소치화 효과가 있고요. 이게 쌍방결석이 결국은 소치화 간주기 때문에 268조에다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보통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으시겠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양쪽 당사자의 결석과 입법례 그러고 뭐 독일, 일본 이런 얘기 첫 패러그래프에 나오는데 X표 거버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도 셋째 줄 끝에요.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도 1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을 때 또는 기일 지정 신청에 따라서 정한 변론 기일에 양쪽이 모두 불출석한데 두 가지죠. 비로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생기게 하였다. 그랬는데 그게 결국 268조 2항하고 3항 문제예요. 1항을 보시면은요.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다 하더라도 무변론인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하고 통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1항의 새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 기일에 또 양쪽 당사자가 출석 안 하거나 출석했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 안 하면 소치한 것으로 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1항은 이제 양쪽 2항과 3항에 공통적인 게 써 있는 거고 2항과 3항에 두 가지의 그 취하 간주가 있는 거예요. 3항은 2항의 기일 지정 신청에 따라서 정한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다 하더라도 무변론일 때 소취하 간주한다 그랬고요. 자, 4항에 보시면은요. 상소심의 소송 절차에 준용한다 그랬어요. 다만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상소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쌍방불출석에 이런 일이 있으면 소취하가 간주되는 게 아니라 상소취하가 간주돼요. 즉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원판결이 확정이 돼요. 원심 판결이요. 그 사항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네 줄만 줄을 치시면 되고요. 취하 간주의 요건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양쪽 당사자의 1회 결석, 양쪽 당사자의 2회 결석, 그 다음에 3번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거나 기일 지정 신청 후에 양쪽 결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양쪽 당사자 첫 번째 결석 그거는요. 첫째 줄에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1회 불출석하거나 출석 무변론이었을 것. 그래서 268조 1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기일은 첫 기일이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속행 기일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랬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판결 선고 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그 괄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맨 마지막 줄에요. 판결하기에 성숙하였다 하여도 변론 종결하고 소송 기록에 의해 판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경우는요. 요게 고다음 거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가 둘 다 한 번 결석했을 때 이게 판결하기에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거하고 구별되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양쪽 당사자의 2회 결석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결석하고 둘이 똑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석한 거예요. 양쪽 당사자의 1회 결석 후에 신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 불출석이거나 출석 무변론이었을 것, 즉 연속할 것을 요하지 않죠? 연속 결석일 것을 요하지 않아요. 268조 2항 그랬고요.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밑에 줄에요. 이때는요. 판결을 하기에 성숙했다고 인정될 때에 변론 종결을 하고 기록에 의한 판결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두 번 결석하면요. 하지만 적당하진 않다는 거죠. 하여튼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 이제 결석한 다음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거나 아예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 나서 길 잡아줬더니 안 나왔더라. 그런 거예요. 양쪽 당사자가 2회 결석 후 그로부터 1월 내에 1월이에요. 당사자가 기일 지정 신청을 안 하면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68조 2항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가로 1이 2항에 관한 문제고 반가로 2가 3항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시면요. 자, 요 1월의 기간은요. 불변 기간은 아니므로 기일 지정 신청에 추보하는 허용 안 된다 그랬고요. 또 법원은 신축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불변 기간은 아니므로 거기다가 박스 쳐놓으시면 돼요. 요 불변 기간과 추보한 신축 요 얘기는 좀 이따가 기일 다음에 기간에서 보실 거예요. 자, 반가로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추보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추보안 상소 보셨잖아요. 결국 추보안은 항상 상소 때문에 문제가 되지 다른 거 결코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추보안은 상소와 관련해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거는 법이 정해놓은 기간을 법정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정기간 중에 아예 이것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해놓은 규정들이 항상 따라붙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변기간이라는 건데 추보안이라는 거는 불변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의 첫째 줄 끝에요. 기일 지정 신청에 의해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결석한 때, 즉 3회 결석한 때도 소취하가 간주된다. 268조 3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옆에 나오죠? 3회 결석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요. 넘기시면 점이래요. 자, 이제 유의할 것이 나오는데요. 점이래. 자, 2회 내지 3회 결석이 끝에요. 단속적 박스 치시고요. 이어도 무방하다. 연속적으로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이에요. 동일 신급의 동종기일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그 동일 신급이어야 돼요. 동일 신급이어야 되고 동종기일에 2회 내지 3회 불출석일 것을 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줄은 치시지 말고 예를 보세요. 제1심에서 1회, 제2심에서 1회처럼 전 소송 과정을 통해서 2회 불출석했을 때는 취하 효과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일 신급이어야 되고 동종기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요.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동종기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변론준비기일 때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변론기일 들어가서도 또 두 번 빠지고 그러면 쌍불취하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3에는요. 같은 소가 유지 그랬어요. 박스 쳐놓으시고요. 같은 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 3회 결석이어야 돼요. 즉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교환적 변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자, 밑에 줄에요. 소의 교환적 변경에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추가적 변경에 박스를 치시고요. 자, 소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건요. A 청구로 인해서 청구를 하고 있다가 B 청구로 청구를 교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근데 A 청구로 심판하는 동안에 뭐 2번 결석했다. 그 다음에 교환적 변경을 그 사이에 하고 나서 B 청구로 B 청구가 이제 교환됐잖아요. B 청구 심판할 때 그때 1번 결석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취하간주. 같은 소송물이 유지되는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적 변경에는 어때요? 앞서 한 차례, 변경 후 한 차례 불출석할 때는 2회 결석 아니다라고 그랬죠? 구청구는 이미 취하되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그랬고 추가적 변경의 경우는 다르다 그랬단 말이죠. 추가적 변경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A 청구에 B 청구를 추가해서 가는 경우니까요. A 청구, 맨 처음에 A 청구 있을 때 2번 결석했다. 그 다음에 요때 1번 결석했다. 그러면 어때요? A 청구는 취하간주가 되고 B 청구는 1번만 결석한 게 되는 거예요. 요런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하간주의 효과는요. 둘째 줄에 뭐 취하간주니까 취하된 거하고 똑같겠죠. 효과는. 소송 계속 소급적 소멸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둘째 줄에요.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고요.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그랬어요.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준용돼요. 주의하시고요. 286조에서요. 그 다음에요. 자, 반가로 1에는요. 그 첫째 줄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 그거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그 다음에 반가로 2에는요. 첫째 줄 끝에 소취하와 그 효과가 같다 그랬고요. 그래서 밑에 줄에요. 소송 계속 소급적 소멸 그랬고요. 밑에 줄에 간과 판결한 경우에는 끝에 소송 종료 선언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취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됐으면 그걸 나중에 법원이 발견했을 때는 소송 종료 선언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취하간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계속됐으면 법원이 나중에 발견하면 소송 종료 선언 해준다는 거예요. 소송 끝났다. 몇 월 며칠에 끝났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3번에는 맨 밑에요. 가분적인 일부 취하간주 그거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그 추가적 변경 본 것처럼요. 한번 줄은 치시 말고 보세요. 본래 소 계속 중 1회 결석한 뒤에 추가적 변경, 반소, 중간 확인해서 당사 참가 등 소송 중에 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A 있다가 B도 생겼단 말이죠. 다시 1회 결석 후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을 때 취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수 A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가분적인 일부 취하간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는요.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상소심에서 기일혜택의 경우에는 상소 취하 박스요. 로 본다 그랬고 268조 4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원판결 확정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고요. 자, 상소취하고 소취하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한쪽 당사자가 결석하는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입법예들이 처음에 나와요. 첫 줄에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입법예 얘기고요. 보실 거 없고 밑에서 셋째 줄에요. 끝에요.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했을 때 마치 출석해 진술했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 판결주의라는 걸 우리는 취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대석 판결 뭐예요? 자리를 서로 맞대고 앉아있다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간주해준다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진술간주 옆엔 148조를 적어두시고요. 진술의제라 그랬어요. 자, 148조를 보시면요. 실기한 공방 및 바로 다음 전이죠. 그러니까 제출기간, 적시 제출주의나오고 제출기간 제한 나오고 그러니까 재정기간요. 그 다음에 148조에 한쪽 당사자의 결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소송 자료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소송 자료 문제니까. 지금 146조부터 소송 자료 적시 제출해라. 그 다음에 147조에 재정기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한쪽 당사자 결석한 경우에 소송 자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그 다음 149조에 실공방각화 나오고, 150조에는 자백간주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다 소송 자료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같이 쭉 나오는 거예요. 진술이나 자백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요. 자, 진술간주 첫째 줄 보시면은요. 한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기일에 태한 경우이다. 그랬고요. 148조에 의하면, 그래 놓고 쭉 148조 조문이 나오는 거죠. 쭉 나오고, 세 줄 밑에 보시면 이를 진술간주라고 한다. 그랬고요. 슬래시 딱딱 끄시고요. 그 뒤에는 취지가 나오는 거예요. 점이래.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 방지책이다. 그 다음에 점이에 기일 출석 시간 노력 비용상 불편과 불경제, 그러니까 소송지연 소송 불경제 방지, 결국 그거예요. 그런데 목적 그랬고요. 맨 마지막 줄에서 둘째 줄에요. 구술주의의 바탕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건 아니다. 왜요? 서면으로 돼 있지만 진술로 간주를 해주잖아요. 그죠? 서면 자체가 재판의 기초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일단 진술로 형식적으로 간주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술주의를 버린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348조, 이 요건이요. 요건 보시면은요. 반가로 이래요. 첫 줄에 148조의 변론기일은 첫 기일 뿐만 아니라 속행기일을 포함한다. 아까 공통 요건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첫 기일 뿐만 아니라 속행기일을 포함한다 그랬고, 밑에 중에요. 단독 사건이든 합의 사건이든 불문 그랬고요. 불출석한 원피고에게 공평하게 적용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가로 2에는요. 진술간주 서면은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이다 그랬어요. 자, 소장도 임의적 기재사항 적어놓으면 준비서면하고 똑같죠? 우리 맨 처음에 봤었어요. 소장 할 때요. 그 다음에 답변서도 일종의 준비서면이라고 그랬고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효과는요. 둘째 줄에 이를 적용하여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 이 148조를 적용해갖고 진술을 간주할 거냐, 아니면은 아예 열지 말고 딴 날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나온 사람 보고 다음에 오세요 하고서 기일을 연기할 거냐, 그거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거예요. 법원의 재량 박스 치시고요. 속하는 사항이나 출석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행할 때는 진술간주 적용하고 연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변론 진행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줄 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거기서 밑에 줄 끝에 보시면요. 원고 측이 불출석할 때는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에게 변론하라고 명하고, 피고 측이 불출석했으면 먼저 원고에게 변론을 명하는 뜻에서 소장 진술시킨 다음에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게 첫 기일 때 그렇겠죠? 첫 기일 때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줄을 치시면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서면 내용대로의 구술 진술이 간주된다는 것 외에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한 거하고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술간주를 생각하시면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술간주 서면 속에 자백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백이 되는 거예요. 재판상 자백이. 진술간주 서면 속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으면 자백간주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백간주하고 진술간주는 완전히 대립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술간주 서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진술간주는 서면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 특히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재판상 자백 빡치시고요. 성립되고, 가로 안에 이 경우에 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고 하여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상 자백이에요. 자백간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되겠죠? 자백간주 박스 치시고요. 가 돼요. 증거조사 없이 변론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 거기 박스 치시면은요. 그때는 증거조사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속행기일 지정 필요하다. 그랬어요. 요증 사실이 있는 경우죠. 그때는 증거조사 들어가야 되니까
기일 지정 필요하다는 거고요. 고기를 주의를 하세요. 고기 6줄을요. 자, 확대 적용과 한계 그랬어요. 첫째 줄에요. 끝에요. 진술간주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왔죠. 서면 청구의 포기 일락과 서면 화해의 길을 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줄 밑에 보시면은요. 신법 148조 2항 보시면은요. 148조 2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서면에 청구 포기 일락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에 인증까지 받으면, 즉 공증받으면 그 취지에 따라 청구 포기 일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랬고요. 3항에서는 진술간주 서면 속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면 화해 성립한 걸로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요게 시험에 나왔죠 올해. 자, 그래서 거기 그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불출석 당사자가 진술간주 서면에 청구 포기 일락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인증받은 때에는 청구 포기 일락 박스 치시고요. 청구 포기 일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불출석 당사자 제출에 쭉 해서 둘째 줄에 재판상 화해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성립되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자, 그거는요 뒤에 또 나오는데요. 청구 포기 일락은 484페이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 서면 화해는 492페이지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148조 3항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청구 포기 일락하고 재판상 화해 거기는 박스를 쳐놓으세요. 자, 주의하실 게 이제 반가로 2번에 나오는데요. 다만 원고가 관할 건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것이 진술간주가 되어도 변론 관할 박스 치시고요. 안 생겨요. 현실적 진술을 요한다는 거죠. 변론 관할 박스 치시고 안 생기고요. 또 두 번째요. 준비 서면에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서면이 진술간주되어도 증거 신청의 효과 박스 치시고요. 그것도 안 생겨요. 요거를 주의하세요. 반가로 2번에 있는 거요. 변론관할 안 생겨요. 그 다음에 3번에 자백간주가 나오죠. 자, 자백간주는요. 이거는 이제 안 내고 냈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고 그때 불출석한 경우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요. 거기 옆에는 150조라고 적어두세요. 150조에 있어요. 150조에. 당사자 일방이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제출 안 한 채 불출석 한 경우이다. 그랬고요. 150조 사망이 쭉 나오고요. 150조 사망에서 1항 준용하는 게 4줄 동안 쭉 나오고요. 이를 자백으로 본다 하여 자백간주라 한다. 그랬고요. 밑에는 필요 없고요. 양가로 2번에요. 자백간주 이론은 원피고 양쪽에 같이 적용되고요. 그렇겠죠? 당연히요. 쌍방한테 다 그런 거고요. 자, 작은 글씨는요. 맨 밑에서 넷째 줄만 보시면 돼요. 신법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뭐 구법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법하에서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답변서 제출 안 하면 그것으로 자백간주하고 변론기일 지정은 물론 출석 통지 없이 바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효과가 생기는 일은 예외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보통 이제 속행기일 때 이렇게 결석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변론기일 한 번 여는데 그때 안 나온단 말이죠. 이제 안 나올 때 이제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가 답변서를 제출 안 하고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준비서면이잖아요, 지금. 그죠? 준비서면 제출 안 하고 안 나오는 경우니까 결국 그거에 의해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거의 나가지. 요거는 이제 속행기일에 관한 경우니까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기일, 기간 및 송달 그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자 165조부터 쭉 있어요. 165조 2절에 기일과 기간 나오고요. 3절에 송달 이렇게 나오고요. 165조부터 173조까지 기일하고 기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173조에 있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169조까지가 기일에 관한 얘기고요. 170조부터 173조까지가 기간에 관한 얘기요. 그 전에 기일에 관한 얘기, 그 뒤가 기간에 관한 얘기요. 그래서 기일은 165조부터 169조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도 있는데 39조부터 45조까지 이 기일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 의의는요. 기일이 뭐냐? 그랬더니 기일이라 함은 전부 모여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이다. 그랬어요.
법원, 당사자, 그 밖에 소송관계 모여서 소송행위 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이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나뉘는데 변론 기일도 있고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기일도 있고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기일도 있고 화해를 하기 위한 기일, 판결 승부 기일 등으로 나눠진다. 거기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자, 기일의 지정은요. 165조에 있어요. 165조 1항과 166조 공휴일의 기일, 거기까지가 이제 기일의 지정에 관한 얘기예요. 165조 1항, 166조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필요 없고요. 양가로 1에서는요. 셋째 줄에 166조, 거기만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시고요. 뭐 기일을 어떻게 지정한다 이런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보실 것도 없어요. 자, 양가로 2번에요. 기일은 소송 지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지정하죠. 직권, 소송 지위 그랬고요. 자, 밑에 줄에요. 165조 1항 본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밑에 줄에 165조 1항 단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재판장, 수명법관, 수사판사 그런 거고요. 판례는 거기요. 고기줄을 치시면 돼요. 기일의 지정은 반드시 재판의 형식에 의해서 할 것은 아니고 기일 통지서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됐으면 기일 지정 있는 걸로 본다 그랬고요. 자, 양가로 3번의 점이래는요. 자, 이제 기일 지정에 있어서 제약들이 나오는 건데요. 자, 첫 번째요.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난 경우에 제1의 변론 기일은 바로 지정해라 그랬죠? 258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규칙 72조 1항 단서 이거 다 앞에서 보신 거예요. 규칙 72조 1항 단서. 그게 아니라도 빨리 잡아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규칙 72조 2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당사자 의견 들어라 그런 거고요. 점이에는 그냥 점이는 뭐 아이고 보실 거 없어요. 점이는 점 3에요. 기일 변경할 때 그랬어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해라. 규칙 42조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일 변경할 때 하고 그 밑에 줄에 변론 재개 결정을 한 때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규칙 43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러니까 이 부분 만약에 쓰실 일이 없겠지만 쓰실 일이 만약에 있더라도 법전하고 법하고 규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차를 잡으시면 돼요. 안 나와요. 이거 누가 쓰라 그러겠어요. 기일 지정하는 거. 자, 기일 지정 신청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통 절차가 끝난 걸로 생각하고 이제 절차를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당사자가 안 끝났으니까 기일 잡아주세요 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기일 잡아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일을 지정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165조 1항 그래가지고 널리 심리의 속행을 위하여 기일의 지정을 촉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말한다. 그래서 165조 1항 그랬고요. 그러니까 거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 당사자 신청 때문에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165조 1항이요. 첫째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때 당사자가 법원에 의한 기일에 직권 지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하는 것. 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요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방치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밑에 줄에요. 기일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대리권 흐물 이유로 당대 능이죠. 당대 능력, 흐물 이유로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소송행위 유효 요건의 흐물 이유로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 거고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둘째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일 지정 신청에서요. 둘째로 소송 종료 후 그 종료효를 다투며 소치와 효력을 다투는 경우처럼요. 아까 기일 지정 신청 그랬고요. 규칙 67조 거기다가 동그라미 빵빵빵 쳐놓으세요. 규칙 67조에 있어요. 한번 규칙 67조 봐보세요. 이건 좀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994페이지에 있는데요. 소치와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그랬어요. 요 조문은 중요해요. 규칙 중에도 몇 개의 조문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예요. 소치와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치와 아까 뭐 사기 강박 주장했고 하는 경우요. 그때 기일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2항에 그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열고 심리해라. 그랬고요. 3항에 신청이 이유 없으면 소송 종료 선언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 이유 있으면 속행하고 중간 판결 또는 종국 판결에 판단해라. 그랬고요. 뭐 4항에는 뭐 별거 없고요. 5항에도 뭐 5항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4항 2호 후단에 소취하 무효선언 이런 게 있어요. 소취하 무효선언.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소취하 무효선언 판결이 확정된 때 속행하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소취와 무효선이라는 것도 특별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데 기일 지정 신청인데요. 책으로 보시면요. 기일 지정 신청을 한 경우이다. 형식은요, 소송상 신청이지만 실질은 뭐예요? 지금 청구에 대한 소송 절차가 끝났다고 처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청구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여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실질은 본안의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은 소송이 아직 종료 안 되고 계속 중이라는 전제에서 본안 판결을 구하는 본안의 신청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식의 동그라미, 소송상 신청 박스, 실질 동그라미, 밑에 줄에 본안의 신청 박스 이렇게요. 자, 반드시 변론을 열어 종국 판결로 재판해야 하고 유효하게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인정되면 소송 종료 선언 그랬고요. 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셋째로 양쪽 당사자가 이의 결석한 때 그랬어요. 우리 좀 전에 본 거고요. 그때 기일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기일의 변경은요. 165조 2항에 있어요. 165조 2항에 첫 변론 기일 또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그래서 첫 기일 얘기만 규정돼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기일의 변경 동그라미요. 이라 함은 기일 개시 전에 하는 거예요. 기일 열기 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가름하여 신기일을 지정하는 것 그랬고요. 자,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요. 연기하고 속행하고 구별 개념이 나와요. 기일 개시 후에, 이번엔 후에죠. 그 기일에 아무런 소송행위 안 하고 신기일을 지정하는 기일의 연기 동그라미와 구별되며, 이번에는요, 속행한 기일에 소송행위를 했지만 완결 못 봐서 다시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속행 동그라미와 다르다 그랬어요. 기일 변경, 기일 개시 전에 하는 거고요. 기일 연기는 기일 개시 한 다음에 연기하는 거고요. 속행은 다 하고 나서 완결 못 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요. 기일의 변경 연기 또는 속행을 하면서 원래는 다음 기일을 바로 잡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언제 오세요 해야 되는데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 이것을 기일의 추후 지정 내지 추정이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구나 아시면 돼요. 밑에 줄에요. 원칙적으로 기일의 추후 지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변경의 요건은요. 첫째 줄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경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요. 첫 기일에 관한 합의. 이게 지금 규정에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어때요? 다음 기일에 있어서는 현저한 사유 이랬단 말이죠. 이거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 기일에는. 첫 기일 규정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기일은요. 첫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변경이 허용된다. 160조 2항 그랬고요. 상대방과 합의가 없는 한 첫 기일이라도 그 변경 허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 그랬어요. 합의가 없으면 직권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기일은요. 다음 기일에 있어서는 현저한 사유 그랬는데 그 요건이에요. 다음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즉 속행 기일은요. 속행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준말이라 그랬어요. 속행 기일은 최초 기일과 달리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변경이 허용된다 그랬고 165조 2항의 반대 해석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첫 기일을 바꾸는 건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하면 허가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반대 해석하면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럼 다른 기일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에요. 현저한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보아야 할 것 그랬고요. 밑에 줄에 불가항력뿐만 아니라 주장, 증거, 제출의 준비를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저한 사유로 볼 것이다 그랬고요. 밑에는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변경 절차는요. 첫째 줄에 기일 변경 신청에는 그랬고요. 그냥 신청 그랬고요. 밑에 줄에 이유 있다 그러면 그 줄에 기일 변경 명령 그 줄에 이유 없는 것 그럴 때는요. 그 줄에 불허가 당연하겠죠. 변경 명령하거나 불허하거나 그 밑에 줄에 이 허브는 재판장의 직권 그랬어요. 자, 기일 변경에 대해서는 직권이라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기일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줄 끝에요. 불복 신청이 허용 안 된다. 맨날 보는 거죠.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일의 통지와 실시가 나오죠. 통지는 167조에 있고요. 실시는 169조에 있어요. 자, 양가로 1번에요. 지정된 기일을 당사자, 그 밖에 소송 가는 개인에게 알려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통지라 한다 그랬어요. 기일 통지요. 말 쓰실 때 뭐 소환 이렇게 쓰시지 마세요. 예전에는 소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일 통지 출석 요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통지의 방식은요. 기일통지서를 작성해서 이를 송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고요. 167조 1항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는 다만 그러고서 다만 밑에 줄에 나오고서 밑에 줄에 177조 그 다음에 밑에 줄에 168조 거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안 읽으셔도 돼요. 또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출석하여 제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로 기일고지하면 된다 그랬어요. 원칙은요. 기일통지서 송달이고요. 그 다음에 제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로 하면 된다 그래서 167조 1항 단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각주 보시면은요. 소송대리인이 기일고지를 받은 이상 그 기일 전에 소송대리인이 사임했어도 다시 당사자 본인에 대한 통지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밑에 줄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간이 통지 방식을 도입 그랬고요. 167조 2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 줄에 규칙 45조 동그라미 치시면요.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 전화해도 된다. 팩스로 보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원칙은 통지서 송달이에요. 기일통지서.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첫째 패러그래프요. 당사자에게 적법한 통지 없이 한 기일 진행 실시는 위법 동그라미로 된다 그랬고요. 다만 이권의 포기, 이권 박스요. 포기로 하자는 치유 동그라미요. 된다 그랬고요. 그러나 기일 통지 못 받아서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소 판결 받은 사람은 기일에 정당하게 대리 동그라미요. 되지 않은 사람에 준해 상소 동그라미, 재심 동그라미 의해 구제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절차 보장 못 받은 사람 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호요? 3호요. 재심 사유 3호예요. 적법하게 대리되지 못한 사람에 준한다는 거예요. 기일통지가 적법한 기일통지 없이 하면은요. 거기 주의하시고요. 밑에 줄에 그러나 판결 선고기일의 통지만은 다르다 그랬고요.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줄에 상소 이유로 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나아가서요. 판례는요. 밑에 줄에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기일에 판결 선고 기일을 언제 하겠다고 고지를 한단 말이죠. 고지한 때에는 그 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결 선고 기일만큼은 별거 아니니까요. 그죠? 판결 내용에 어떤 형성을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하자 안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줄에요. 그 당사자에게 다시 선고 기일의 기일 통지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요게 판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간은요. 자, 처음에 기간의 종류가 나는데 기간은 170조에서 173조까지 있다 그랬어요. 결국 그거 해석하는 문제예요. 자, 우선은요. 자, 행위기간하고 유예기간이라고 나오고요. 행위기간과 유예기간으로 나뉘고 행위기간은요. 그러니까 행위기간은 어떤 행위를 하라고 정해져 있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 행위기간은 다시 당사자가 해야 되는 행위기간이 있는데 그걸 고유기간이라고 그러고 법원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기간을 직무기간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써져 있고, 자, 보세요. 첫째, 행위기간은 박스 치시고요. 행위기간은 소송을 신속 명확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특정의 소송행위를 그새에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도록 정해진 기간, 그게 행위기간이고요. 그 줄에 유예기간 박스 치시고요. 이라함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숙고 준비를 위해서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중간기간이라고도 부른다 그랬고요. 자, 그 예들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째 줄에요. 행위기간은 다시 나뉘는데요.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기간인 고유기간 박스 치시고요. 법원의 행위에 관한 기간인 직무기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고유기간의 예에는요. 우리가 봤던 보정기간 그 다음 밑에 줄에 다 치실 거 없어요. 주장 증거, 답변서, 제출기간, 재정기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상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상소기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원의 직무기간으로는요. 우리 전에 봤었어요. 법원의 훈시규정 볼 때요. 자, 거기서 두 줄 내려가시면 끝에 판결 선고기간 언제까지 판결 선고해라. 그 다음에 판결 송달 언제까지 해라. 판결 송달 기간 그 정도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다 훈시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유예기간의 두 번째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거요. 그게 제척기피 원인 소명기간, 공시송달 효력 발생기간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요. 자, 주의하실 건 항상 법정기간하고 불변기간이란 말이에요. 자, 법정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변기간이라고 정해진 불변기간이 있고 그 외에 법에서 정해졌지만 불변이 아닌 통상기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첫째 줄에요.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법정기간, 그 다음에 재판으로 정하면 재정기간, 그죠? 법정, 재정. 그렇고요. 그래서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답변서 제출기간, 상소기간, 이거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30일, 2주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불변기간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불변기간, 통상기간은요. 첫째 줄에 법정기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리고요.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는 기간이 불변기간, 그 밖의 기간이 통상기간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슬래시를 딱 닦으시면은요. 불변기간의 특색이 나와요. 특색이. 자, 첫 번째로요. 그 줄에 불변기간은 대체로 불복신청기간 그랬어요. 기간인데 불복신청기간인데 점1에 법원이 부가기간 박스 치시고요. 을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또 부가기간 이거 나와요. 부가기간 나올 거고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172조 2항요. 이를 느리고 줄이는 신축 박스요. 부가기간 박스, 신축 박스. 신축은 할 수 없고 그 170조 2랑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2, 이제 점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관이 도과되었을 때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 그랬어요. 추후 보완이 허용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불변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 박스 소송 요건 박스예요. 그러니까 상소기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문제될 거 없고 상소기간은요. 상소기간을 준수할 것 이게 상소 요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죠. 이기대방 합포요. 이기대방 합포할 때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상소기간. 그죠? 상소 요건 중에요.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항소, 상고기간, 즉시항고기간 등 상소기간, 그 다음에 재심기간, 요것들이 4줄 내려가시면요. 불변기간의 예의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 중간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게 결국 상소기간하고 재심기간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그 다음에 취하간주의 경우에 기일지정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 아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간 계산은요. 170조에 관한 거예요. 170조 기간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그거예요. 첫째 줄에요. 그거만 줄을 쳐두시고 나머지는 민법이에요. 안 보셔도 돼요. 계산하는 방법 나와요. 초일불산입 이런 거예요. 민법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초일불산입 2주다 그러면 오늘 판결 선고됐고 판결 송달이 오늘 딱 됐으면 초일불산입하면 내일부터 2주잖아요. 그죠? 상소기간이 그런 얘기예요. 안 보셔도 되고요. 기간의 진행은요. 171조 얘기예요. 171조 기간의 시작 그랬는데 자, 재정기간에 있어서 시기를 재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도래시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때부터 진행한다. 171조 그랬어요. 별거 아니죠? 자, 기간의 진행은 소송 절차의 중단, 중지 중에는 정지 그랬어요. 기간 진행이 정지는 소송 절차 정지 그랬고요. 해소와 동시에 다시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247조 2항 그건 나중에 소송 절차 정지해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 신축은요. 172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그랬단 말이죠. 거기 조문 보시면요. 조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재정기간이죠.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렇지 않다 그랬으니까 법정기간 중에 통상기간만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신축할 수 있다는 거고 2항에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건 부가기간에 관한 거죠. 그래서 뭐 사망은 이제 다른 사람, 재판장 수명법관 수당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는요. 첫째 줄에 법정기간은 법원이, 재정기간은 그 재판기간이 느리거나 또는 줄일 수 있는 게 원칙 그랬어요. 하지만 밑에 줄에요. 예외적으로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점1에 불변기간 금방 좀 전에 본 것처럼 안 된다 그랬고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기간 그랬어요. 173조 2항 그랬어요. 173조 2항의 제1항의 기간에 대해서는 172조 규정 적용 안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추후 보완 기간은 신축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측이 규칙 사유 있어가지고 그 불변기간 준수 못한 건데 그거를 뭐 법원이 미리 알아갖고 신축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공시송달 기간 그랬는데 괄호 안에 신장은 허용 그랬어요. 줄일 수는 없어도 늘릴 수는 있다 그랬고요. 등은 명문으로 불허하는 경우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상고유사제 중간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요. 법원은 불변기간 박스여 신축할 수는 없으나 부가기간 박스여 을 정할 수 있다. 172조 2항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상소를 2주 동안 하라 그랬는데 법원이 이거 불변기간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더라. 산골마을 깊숙이 따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당신은 내가 일주일을 더 주겠소. 상소기간을 3주 동안에 결정을 하시오.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자, 부가기간 거기서 세 줄, 네 줄 내려가시면요. 끝에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하면 이는 원래 기간과 일체 그랬어요. 원래 기간과 일체 그랬고요. 연장기간까지 합해서 전기간이 불변기간 그랬어요. 그래서 불변기간 경고에는 부가기간 다시 정할 수 없다 그랬고요. 양가로 3번에는요. 기간, 신축, 부가기간 정하는 조처는 법원의 직권, 당연히 직권이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불복 신청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 줄에 부가기간을 정할 때는 판결 주문의 명시 그랬어요. 판결 주문의 명시. 자,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자, 이제 기간의 불준수가 나오는데 결국은 요 기간 중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요거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위기간이며 불변기간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위기간이며 불변기간 그리고 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거고요. 행위기간 중에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173조 소송행위 추후보완 보시면은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키고 거기다 불변기간에다 박스 쳐놓으세요. 추후보완에요.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113조 1항에 불변기간에다가 박스를 쳐놓으세요. 자, 기간의 불준수라 함은 그랬어요. 기간의 불준수라 함은 당사자 그 밖에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박스 치시고요. 중에 해야 할 소정의 소송행위 안 하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로 나와 있죠. 2주간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 안 했단 말이죠. 거기 중간에 읽으실 필요 없고요. 취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 줄에 구제책으로서 기간 안에 못한 소송행위를 추후보완 박스 치시고요.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173조요. 자, 추후보완 대상이요. 추후보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추후보완의 대상은요. 첫째 줄에 추후보완 대상인 기간은 법률로 불변기간 박스 치시고요. 의로 정해진 것에 하나며 즉 뭐예요? 행위기간이면서 불변기간인 것들이 추후보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1번하고 2번하고 합쳐서 생각하면요. 정해진 것에 하나며 그 나머지 기간은 추후보완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줄에요. 이게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밑에 줄 끝에요. 유추 적용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다수설 그랬고요. 그러나 판례 주류는 반대이다. 그랬단 말이죠. 뭐 각주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추후보완 대상은 그럼 불변기간이고 행위기간인데 그러면 그거는 당사자 구제하려고 그러는 건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상소기간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 근데 그럼 추후보완 사유는 분명히 아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3번의 불기책 사유 그거예요. 자,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줄을 치시면 돼요. 못한 소송행위에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 즉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다 그랬고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만 하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각주 1번에 보시면은요, 그 전 페이지에 관한 건데 송달이 부적법 무효가 되어 불변기간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보완 문제는 생길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자백간주 판결편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백간주 판결편지. 그 다음에요. 자, 그 밑에 줄에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추후보완에 긍정예가 있어요. 긍정예가. 그러니까 1번에 긍정예가 나오고 2번에 부정예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뭐 다 하실 건 없고요. 몇 개만 줄을 치시면 돼요. 자, 긍정예에서는요. 4번에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 그랬고요. 그때 추후보완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5번에요.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 그랬어요.
자, 우리 공시송달형 판결편치 생각나시죠? 3호요? 세 번째 유형이요? 자, 그때는 공시송달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서 상소기간 진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제책은 상소추후 보완 재심에 의한다 그랬어요. 그죠? 학설 판례가 다 일치한다 그랬죠. 세 번째 유형까지는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요. 소송, 거기는 줄을 쭉 치세요.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요. 소송의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나. 거기서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처음에는 송달이 됐어요. 되다가 이제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그래서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또는 그러니까 지가 주소를 바꿨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기일통지서가 더 이상 송달이 안 되는 경우군요. 당사자가 신고한 주소에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그때는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당연히 해당 안 하겠죠. 그거를 주의를 하시고요. 어렵게 내면요 판결편치하고 섞어가지고 이걸 낼 수가 있어요. 자, 추보안의 부정이해 그랬고요. 반가로 이래 소송 대리인이나 그 보조자의 고의 과실, 거기만 줄을 쳐주시고요. 이건 당연히 본인의 과실처럼 봐야겠죠. 그 다음에요 반가로 3번에요. 자, 지방 출장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집을 나가서 발생한 기간혜태의 경우라도 자기 처나 가족에 송달된 이상 추보안 사유 아니겠죠? 자기 가족들이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둘째 줄에요. 소송 계속 중에 이사하면서 법원에 주소 이전 신고를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통상 예견되는 배달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항소장을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때도 귀책 사유로 봤다 그랬어요. 뭐 추후보안 절차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첫째 줄에요.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어 못했던 소송행위 추하는 보완은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 법조문이에요. 173조, 173조 1항 단서, 173조 후문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다만 외국에 있는 당사자는 30일. 그 다음에 추후보안 기간은 신축 못한다 그랬고요. 부가기간도 못 정한다 그랬고요. 신축, 부가기간.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송달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그때부터 2주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추후보안 사유는요. 자,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예요. 그거를 주의하시고요. 그때부터 불변기간 기산된다 그랬고요. 자, 추후보안 신청은요. 자, 우리 상소 추후보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상소하면 되죠. 무슨 추후보안 신청 따로 한 다음에 상소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첫째 줄에 보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의 하나며 미처 못한 소송행위를 원래 할 수 있던 그 본래 방식에 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가 나오죠. 항소 제기하려면 항소장 제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추후보안 사유는 소송 요건 그랬고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둘째 줄에요. 추후보안 사유의 유무와 게을리한 소송행위의 당부는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함이 원칙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추후보안 상소를 했으면 그게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그리고 그 상소를 했으니까 상소니까 원판결에 불복하는 거니까 그 불복이 정당한지 여부는 같이 상소심 판결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요. 양가로 3회 추후보안 신청의 효력 그랬는데요. 추후보안 신청은 확정된 거기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의 배제 박스 치시고요. 를 목적으로 한 재심이나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 자, 이시훈 선생님은 변경해소에 대해서 동일 소송물을 취하시면서 기판력 배제 위한 제도라고 그러신단 말이죠. 판결 자체를 변경하는 제도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기 예로 써놓으신 거예요. 와 같은 제도이나 그랬고요. 보완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박스 치시고요. 불변기간 도과에 의한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 확정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판결에게서 누가 추후보안 상소를 했어도 집행력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완 대상이 상소라 하여도 구불복을 신청한 판결에 집행력, 기판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랬어요. 집행력, 기판력 박스 치시고요. 이미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죠? 확정 판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상소지만. 그 다음에 송달은요, 174조에서 197조까지 쫙 조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조문은요, 법 좀 보세요. 174조의 직권 송달의 원칙 그랬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78조에요, 교부 송달의 원칙 그랬고요. 교부 송달이라는 건 일단 사람에게 교부해라 그거예요. 뭘 송달하려면 줘라 그거예요. 사람 직접. 그 다음에 186조에 보충 송달, 유치 송달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87조 우편 송달, 188조 송달함 송달 그랬고요. 그 다음에 194조부터 196조까지 공시 송달에 쭉 규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공시 송달 요건, 공시 송달 방법, 공시 송달의 효력 발생 이렇게요. 세 조문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공시 송달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송달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자, 송달이라 함은 그러고서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쫓아하는 통지행위며 재판권의 한 가지 작용이다 그랬고요. 자, 송달은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개념만. 몇 군데만 줄을 치시면 돼요. 자, 306, 양가로 3번에요. 의의에서 양가로 3번에요.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거기 줄을 치시고요. 거기서 네 줄 내려가셔서요. 다만 직권 송달주의의 예외로서 공시 송달 제도가 있는데 공시 송달의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도 시행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공시 송달 요건의 증명을 당사자가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시 송달은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 송달에 관련된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송달 기간은요, 우선 송달 담당 기관이 있고 송달 실시 기관이 있단 말이죠. 자, 송달 담당하는 기관은 첫째 줄에요. 송달 사무는 원칙적으로 법원 사무관 등이 담당을 해요. 하지만요, 맨 밑에 줄에,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요. 송달 사무는 법원 사무관 등의 고유의 권한으로서 자기 판단과 책임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 그랬으나 예외적으로 공시 송달은요, 재판장의 명령, 즉 재판을 통해요. 그거만 틀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송달 실시 기간은요, 자, 담당은, 사무 처리하는 담당은 법원 사무관 등이 하지만 실시는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원칙적인 송달 실시 기관은 집행관과 우편집배원이다 그랬어요. 우편집배원이 가장 원칙적인 송달 실시 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예외적으로 송달 실시 기관이 법원 사무관 등과 법정 경위가 되는 일이 있다. 뭐예요? 법정에 나온 사람한테 그냥 직접 주는 거죠. 그럼 법정 경위가 줄 수도 있고, 경위가 이제 재판장이 불러가지고 이것 좀 줘요. 그러면 경위가 예 이렇게 하고 받아갖고 주는 경우요. 그것도 송달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외적으로 그때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요. 촉탁에 의한 송달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촉탁한다. 뭐 그것도 뭐 그냥 줄만 쳐두시고요. 양가로 3번에요. 송달 실시 기간은 송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송달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송달 어떻게 했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받았는지 이런 보고서가 있단 말이죠. 그거.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내려가시면은요, 송달 보고서는 송달 절차 일환으로 그 작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송달의 단순한 증명 방법,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송달의 단순한 증명 방법에 불과하며 158조와 같은 명문이 없는 이상 그 작성을 게을리해도 송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랬어요. 158조는요, 조서의 증명력,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변론조서의 증명력이요. 기재 있으면 있는 걸로 치고 없으면 없는 걸로 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작성 안 해도 송달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통설이고요. 그 다음에 송달 보고서는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 방법? 아니죠. 아니다라는 거고요.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돼. 송달 서류를 보시면은요, 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 서류의 원본이 아니라 등본, 동그라미 치시고요. 교부하여 실시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다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 송달은 직접 원본을 송달하고요. 기일통지서는요. 판결은요. 판결 정본 송달하죠. 판결의 송달은 정본 동그라미요. 의의 교부를 요한다 그랬고요. 자, 요거 했었나요? 원본, 뭐 등본, 초본 이런 얘기 했었나요? 안 했었죠.
자, 원본은 뭐예요? 원래 게 원본이죠. 그러면 요거를 기계적으로 복사하든 손으로 뺏겨서 복사하든 뺏긴 게 있죠. 그게 사본이에요. 사본에는요, 일부의 사본이냐, 전부의 사본이냐, 요게 있어요. 일부의 사본이 초본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 여러분 것만 나오죠? 해보셨어요? 주민등록 초본 띄면 여러분 것만 나와요. 띈 사람 것만 나와요. 신청한 사람 것만.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뭐가 나와요? 전부 다 나오죠. 호적등본 띄면 다 나오죠. 그것처럼 전부의 사본은 등본이에요. 원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죠. 등본인데, 자, 등본 중에서요, 정본이라고 찍어 놓은 게 그게 정본이에요. 등본 중에. 정본이라고 법원사무관에 이렇게 찍는다. 그럼 그게 정본이 되는 거예요. 등본, 초본, 원본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증까지 받았으면 그게 인증등본이에요.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여튼 정본, 초본, 원본 그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자, 송달받을 사람은요, 첫째 줄에 원칙적으로 소송 서류의 명의인인 당사자이나 예외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줄에 법정 대리인 그랬고요. 당연히 소송 무능력자일 때 그렇겠죠? 소송 무능력자일 때 명의인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위에 소송 대리인 그랬어요. 그렇지만 소송 대리하고 법정 대리인 틀린 점은요. 법정 대리인은 즉 소송 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에다가 송달할 걸 소송 무능력자에게 송달하면 무효라 그랬어요. 그죠? 전에 무효라 그랬었죠? 하지만 소송 대리의 경우에는 어때요? 소송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위임을 한 사람이 소송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한테 원래 해주는 게 맞는데 무능력자한테 해주었을 때 괜찮아요. 아니, 무능력자가 아니라 본인한테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둘째 줄에 소송 대리인이 송달받을 사람이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유효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줄에 공동대리 그러면 그중 한 사람한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지명할 수도 있어요. 지명신고하면 그 사람한테만 송달해야 돼요. 공동대리인 중에. 그 다음에 법규상 송달 수령권이 있는 사람 그것도 제목만 줄을 쳐두시고요. 그 둘째 줄에 181조 넷째 줄에 182조 거기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요거는 군인 그 다음에 구속된 사람 유치된 사람 이런 사람들 할 때는 그 짱들한테 송달하면 돼요. 그런 거를 법규상 송달 수령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된 송달 영수인 그랬는데요. 이것도 다 읽으실 필요 없고 끝에서 넷째 줄에요. 신법 184조는 당사자 등이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 장소로 정해서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을 받을 사람, 송달 영수인을 정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의 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걸로 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만 그냥 줄을 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송달 실시 방법을 보세요. 첫 번째 교부 송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교부 송달 안 해요. 송달할 장소가 처음에 나오고 보충 송달이 나와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 송달은요. 그냥 보세요. 자, 교부 송달이 지금 주기예요. 우선 보세요. 교부 송달이 나오는데요. 교부 송달이 원체 교부니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데 그럼 송달할 장소가 어디냐? 그 사람한테 줄 때 송달할 장소가 어디냐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충 송달하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기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유치 송달은요. 유치 뭐예요?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놓고 오기.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우편 송달이 나와요. 우편 송달은 교부가 아니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던져놓고 오는 것까지 교부에 속하는데 우편 송달은 이제 보내기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기. 그렇고요. 송달함 송달은 아예 넣어놓기죠. 법원에 있는 송달함에다 넣어놓기예요. 넣어놓기. 그 다음에 공시 송달은 뭐예요? 그냥 공시하기죠. 네, 했다 그러고요. 무슨 영화 대사 같죠? 했다 그러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려울 건 없어요. 그리고 송달은 시험 전날에는 쫙 넘기시고요. 지금만 보시고요. 나중에는 시험 전날은 다 보시지 말고 공시송달 부분만 보세요. 공시송달 부분만요. 자, 우선 지금은 뭐 보셔야 되니까
고유부 송달은요, 주는 건데요. 첫째 줄에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 부분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178조 그랬고요. 자, 송달할 장소는요, 첫째 줄에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원칙이다. 183조 1항 본문 그랬고요. 다만 법정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무능력자 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183조 1항 단서 그랬고요. 슬래시 딱딱 끄시고요. 신법은요, 근무장소에서 송달도 늘려놨어요.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밑에 줄에 근무장소에서 송달, 근무장소 박스 쳐놓으시고요. 송달할 수 있게 했다. 183조 2항 박스 치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입법이다, 바람직하다 다음에 슬래시 그시면은요. 그 다음에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들 전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를 만나는 장소 박스 치시고요. 송달할 수 있다. 183조 3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거 아니에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송달 장소를 바꿀 때는 신고 의무 박스 치시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송달 장소 박스 치시고요. 우편 송달 박스 치시고요. 할 수 있다. 185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거 아니죠. 보충 송달은요, 다른 사람의 대리 송달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리 송달하는 경우 그랬고요.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세요. 반가로 1에는 근무장소 외에서 보충 송달 박스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근무장소에서의 보충 송달 반가로 2에 거기다가 박스 쳐놓으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충 송달에는요. 자, 첫 번째 근무장소 외에서의 보충 송달은요. 이는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하는 송달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부 송달할 때 교부 송달에서 지금 송달할 장소에서 근무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근무 장소 외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 근무 장소 외에서 송달할 경우인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그때는요.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사물을 분별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면 밑에 줄에요. 거기 186조 1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사무원 등의 소송 서류를 교부한 때, 그러니까 교부한 때 그때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부한 때 박스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A에는 사물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냐? 이거 보실 필요 없죠? 자, B에요. 둘째 줄에요.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그랬고요. 자, 각주 1번에 보시면은요. 아까 그 교부 송달과 관련해서요. 법인의 경우에 먼저 그 사무소에 송달해 보고 송달 불능되면 그 대표자 주소에 송달하고 그곳으로 송달 불능이 될 때 주소 보정을 해라. 주소 보정해도 안 되면 그때는 공시 송달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동거인에 대해서요. 조금 뭐 판례가 나오죠. 거기 따라서 다음에 그 맨 밑에 줄이요. 그 패러그래프 맨 밑에 줄이요. 동거인이 법률상 친족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빌딩이나 아파트의 경비원, 관리인의 경우에 밑에 줄에요. 평소에 우편물도 대신 수령해 왔으면 송달 수령권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평소에 수령해서 왔으면 인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방문객, 그 다음에 이혼 소송하고 있는 부부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보시지 마시고요. 이번에는요.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경우인데 보충 송달하는 경우에요. 셋째 줄에요. 중간에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이번에는 누구요? 사용자의 법정대리인, 피용자, 그 밖에 종업원으로서 역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까는 사물 분별 지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붙죠.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밑에 줄에요.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어요. 그게 앞에 근무장소 외에서 보충 송달하고 다른 점이고요. 거기만 박스를 쳐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유치 송달인데요. 보세요. 언제 하는지.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교부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하는 송달이에요. 거부 동그라미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것이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던져놓는 거란 말이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를 밑에 유치 송달이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편 송달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편 송달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송달은요. 첫째 점 1에 보충 송달도 불가능하고요. 유치 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래서 187조예요. 점 2에요. 당사자 등이 송달 장소에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 안 하고 또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도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한다는 거예요. 자, 점이라고 점이 하고요. 그러니까 보충 송달, 유치 송달도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 의무 이행 안에서 도저히 어디로 송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우편 송달한다는 거고요. 밑에 줄의 끝에 보시면요. 그 발송 시 박스 치시고요. 송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방법이다. 그랬어요. 아까는 교부한 때라고 그랬죠? 교부한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을 내려가시면요. 우편 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하는 점에서 우편, 집배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과 구별되며 발송 송달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이 우편에 의한 송달은 이건 교부 송달이란 말이죠. 원래대로 이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그건 실시 기간 차원의 문제고 요거는 아예 송달 종류의 문제라는 거죠. 우편 송달이라는 건. 그 점이 다른 거고요. 송달함 송달은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건데요. 넣어놓기예요. 넣어놓기. 우편 송달은 보내기고요. 자, 신법은 188조 1항, 2항, 3항인데요.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줄 쭉 끄시면 되고요. 뭐냐 하면 교부 송달, 보충 송달, 유치 송달, 우편 송달 앞에 것들 다 송달 방법에 불구하고 법원 안에 송달함을 설치해서 여기에 송달할 서류를 넣는 방법에 송달 요거란 말이죠. 188조 1항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앞에 거 다 되는 경우예요. 사실은 돼도 괜찮고 안 돼도 되는 경우인데 간편하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변호사나 대기업용 그랬어요. 밑에 줄에 송달함 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하고요. 2항 동그라미 밑에 줄에 중간에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 간주하고요. 동조 3항 동그라미요. 자, 그까지가 보통 송달들이고요. 자, 이제 공시 송달이 나오는데요. 10분간 쉬시겠습니다.